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4부는 천막회로 꾸며지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니죠. 한 분이 일단 나와 계십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은 지금 조만간 도착을 하실 겁니다. 일단 우리 둘이 좀 얘기를 할까요? 분위기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야죠. 네. 이 지금 이제 윤리위도 꾸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타영호 최고위원 좀 아까 2부에서 전효옥 전 의원은 타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전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배운 대로 얘기를 했다. 이건 배운 대로 믿으면 다 믿어야지. 왜 그것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분의 발언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역사인식 같은 경우 김구 선생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4.3 문제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윤리위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두 사람이 진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재원 제가 특정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애초에 처음 실언을 하고 난 뒤에 자숙 기간 중에 계속 잇따른 실언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학계나 역사 논쟁에서 할 법한 내용들을 정치적 장으로 끌고 들어온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경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정치인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일단 징계 쪽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객관적으로 징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계속 타기 시작하면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일종의 잣대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윤리위원장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올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리위원장 되신 분이 또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수년이 됐는데 이것이 윤리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갈 수 있는 빌미도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위원장이 권한대행 할 수는 없나요? 대개는 그렇게는 안 되죠. 이번에 처음 구성이 됐고요. 9명인데 처음 구성이 돼서 첫 회의부터 위원장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일각에서는 윤리위 구성도 너무 늦었다. 네네.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최고위원들이 막 실언 릴레이를 할 정도의 시간이라면 윤리위도 좀 빨리 구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전임 윤리위원장이 이양희 위원장이 그만두고 난 뒤 한 달 정도 흘렀어요. 네. 그 기간이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50일 정도 됐으니까 아마 대표 되시고 처음 시기에 여러 가지 적응하고 하느라고 놓친 것 같은데 어쨌든 윤리위 구성 자체가 늦어짐으로 해서 정광훈 목사 관련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초동 대응에 좀 실패했다, 실기했다 이런 측면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얘기 하나만 더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최고위 회의에서 M1 것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이 그거를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위원까지 왔고 선출되었다. 그런데 내가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데 당내에서 만류를 한다든가 불편한 기색을 비치는 것이 스스로는 매우 불편하다. 이런 뜻을 아울러서 한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셨으니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이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넷플릭스 공동 CEO를 만나서 3조 3천억 원 4년입니다. 넷플릭스 이걸 또 왜 양이원영 의원은 이게 또 거꾸로 이해를 하셨었잖아요. 예? 정부가 일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죠. 이게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넷플릭스가 이거 4년 동안 대통령의 방미 첫 공식 일정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죠? 뭐 3조 3천억 원 미국 돈으로 25억 달러 투자를 4년 동안 하겠다는 건데 원래는 이게 이제 첫 일정이 동포 간담회로 잡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게 비공개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게 간 거고 내용이 좋은 거라서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게 2016년인데 그 이후 작년까지 투자했던 금액의 2배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대통령 방미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지금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대통령실이 경제 중심 행보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일정부터 시작이 좋아서 저도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넷플릭스 투자 자체가 K 콘텐츠에 대한 뭐 세계적인 어떤 인정 이런 우리의 문화 역량에 대한 인정을 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푸는데 좋은 지렛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양의원 의원은 이런 실수가 나왔을까요? 물론 이 거꾸로 선 앞뒤가 바뀌었는데 곧바로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종의 해프닝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죠.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아무리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기초로 하고 비판을 해도 해야 설득력도 있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건 명백한 실수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순방 애교에 대해서는 뭐 여야 막론하고 좋은 성과를 내올 거를 기대하고 또 응원도 하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최근의 상황 때문에 분명한 우려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어떤 문제를 보기 위한 시각으로만 경도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 적어도 말에 어떤 신뢰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의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들도 비판은 좀 정확히 사실에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확장 억제. 이 확장 억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저도 느껴지거든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북한 핵이 어떻게 대응을 할고 어떻게 방어망을 칠 것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네. 자, 여기 이거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조청래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뭐 방미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북핵 위기 타개하는 거고 그다음 글로벌 공급망 위기 위협을 뭐 타개하는 건 두 가지인데 특히 북핵 위기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대통령께서 순방에 오르기 전에 이미 언론에 확장 억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별도의 문건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언론의 관측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 그러니까 한국이 요청할 경우에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핵 자산에 한국 측이 참여하는 방안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도발할 경우에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 침략을 당하고 있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그러니까 훨씬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한미 간의 정상 간의 논의를 거쳐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가치 동맹에서 기반해서 이 나토 수준을 넘는 실질적인 대응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이번에 보이고 그런 합의가 나올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조기현 변호사님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북한의 면에서요? 핵 도발이라든가 미사일 도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간의 군사 공조 동맹 관계 강화는 중요한데요. 지금 수준 이상으로 이제 어떤 구체적 합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별도 문건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를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에서는 대단히 안보 불안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안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북핵에 의한 도발은 현재 확장 억지 지금 한미 간에 시행하고 있는 정도로도 사실 부족한가 싶은데 지금 이게 확장 억지력이 북핵만 겨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인태 전략 속에서 나온 거고 거기에 뭐 한국이 한미일 사실상 군사 동맹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확장 억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로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미중 간의 분쟁, 대만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문제가 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어떤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 역할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북핵에 대한 억지력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구체적 내용 중에 나오고 있는 게 북한 핵공격 시에 미국의 핵 보복인데요. 이런 합의가 과연 이제 한반도 평화 안정 또 국민이 느끼는 한미 군사적인 어떤 합의의 성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미 핵 공격을 당한 시점에서 보복 공격을 미국과 합의하는 것이 지금 한미 간 군사 협력 내의 합의로서 지금 이런 거를 가시적 성과로 강조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는 길일까 싶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게 북한 핵 위기가요. 그 심화되면서 사실은 북중러가 그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안보의 핵심이 삼축 체계 아닙니까? 킬체인하고 미사일 요격하고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인데 이 부분들은 재래식 무기 대 무기로 붙을 때는 실효성이 있지만 지금 북한처럼 핵을 실어서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좀 더 실효성 있는 형태로 강화시켜서 미국의 핵 자산이라든가 전략 자산을 한반도 안보 그다음에 국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참여를 요청하는 게 맞죠. 저는 이거를 핵 전략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세컨드 스트라이크 카퍼빌리티. 맞고서 맞은 상태에서 때리는 게 핵제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2차 공격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선제 공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우리가 그 확장 억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이 아직까지 북한이 이 2차로 이 공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막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사실 있거든요. 학계는 어떻게 보세요? 핵이라는 것은 공포에 의한 균형이기 때문에요. 저쪽에 핵 전력을 들고 나오면 여기도 방어를 그쪽에서 나가야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나 뭐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물론 핵 공격을 전제해 놓고 뭐 이제 공멸의 길이니까요. 사실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의 확장 억제력을 해구산 확장으로까지 가는 것이 한반도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인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나토식 핵공유라든가 이런 게 한반도 정세랑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이 추구하고 실제 나토가 오랜 그 유럽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구축해온 이 전략과 지금 북중러가 이 접해 있는 한반도 정세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쟁을 가속화하는 힘에 의한 균형이 과연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요 민주당 얘기도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 한숨을 돌렸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얘기를 자꾸 꺼내요. 예, 전 의원들. 자, 조총대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소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하면서 보니까 뭐 내 책임이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정근 부총장에 대해서 개인 일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범죄 혐의도 없고 뭐 다른 잘못도 없는데 왜 탈당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고 난 뒤 민주당이 한숨을 돌렸다고 그래요. 아니 송영길 대표가 탈당하면 그게 민주당의 범죄 혐의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지금 도덕적인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돈봉투를 묻는데 갑자기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냐고 묻는 거는 정말 이 정치공학적인 선수들이 쓸 수 있는 물타기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반성하고 그 전 과정을 복귀하면서
혁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진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예, 조기훈 변호사님. 일단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3만 개가 되는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1차 뭐 수사에 검찰이 생각한 바대로는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사 피의자로 삼고 있는 9명 외에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까지 대대적 수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가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밝힌 건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 또 국민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어떤 태도의 입장 표현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이 결과는 수사로서 어차피 나올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뭐 그런 뭐 저는 적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이게 과거에 어떤 나쁜 관행이지만 뭐 이런 식의 어떤 변명을 하는 경우도 이런 변명은 맞지는 않은데 적어도 정치권 전반에 이 돈봉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돈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은 적어도 김연아 의원에 관련된 수사나 의혹 제기에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세에 지역 당협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뭐 이런 부분 자금 운용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이것도 이번에 제기된 게 아니라 1년 전에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이 우연한 게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관행이라고 또 아니면 뭐 단순하게 부인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털고 가자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님들이 이거 저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 귀국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좀 놀랍죠. 아니 갑자기 이게 웬 제 표현이 아닙니다. 언론에도 뭐라고 하냐면 동문서답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자기 생각이 집에 들죠. 불이 났는데 옆집 쳐다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 엄청 한가합니다. 뭐 큰 그릇이다 뭐 돈 욕심 없다 자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국민께 뭐 반성하고 사죄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 와요?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빗길을 뚫고 오시느라고 좀 늦으셨지만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